안녕하세요. 충주 지역사회연구소 전홍식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것은 충주 도시 역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공부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 초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일제강점기까지 충주 도시 공간이 어떻게 변했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도시가 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도시는 뭐라고 특별히 딱 단정해서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많은 분들이 이제 한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는 이제 인구와 각종 시설이 밀집된 지역이다. 그러니까 임금 밀도가 높은 것이죠. 또 하나는 또 농업 이외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도시는 농촌을 지배하는 곳이라는 이런 관점이 있을 정도로 인간이 만든 창조물이고 욕망의 어떤 분출구라고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의 기본 관점을 가지고 충주의 도시들을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게 될 텐데요.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은 조선시대부터 이제 일제강점기 식민지 도시로 충주 도시가 어떻게 변해갔는지를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이 또 하나의 개념이 이제 역사도시라는 개념인데요. 이 또한 많은 분들이 논의가 있지만, 이제 충주를 역사도시라고 본다고 한다면 보통 이제 이런 개념을 차용하는 분들을 제가 동조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적어 놓은 건데요. 오랜 시간을 통해서 형성된 고유한 역사 유적이라든가 환경, 문화, 정신을 갖고 있는 도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뭐 건축물이라든가 지역이나 장소, 문화유산 등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같이 충주 시내는 뭐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건 조선시대 때부터지만 사실은 역사적으로 삼국시대부터 시작될 수 있는 오래된 역사 유적지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는 관점에서 역사도시 관점에서 이렇게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도시를 공부하는 목적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도시 공간을 공부하면서 도시의 역사 문화를 이해하고 새로운 공동체를 꿈꾸는 미래를 생각하는 이런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공부를 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조선시대 이전에 충주 도시 공간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조선시대 이전에 충주 도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국시대 이전에는 만의 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처음에 이제 백제가 충주를 차지하게 되고요. 그래서 백제 영역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충주에 들어온 세력은 이제 고구려가 되죠. 고구려 장수왕이 475년도에 백제 한성을 점령하고 충주를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국원성을 설치했다고 이렇게 나오죠, 기록에. 그 다음에 이제 신라가 6세기에 들어서 충주를 점령하고 557년에 국원소경을 설치하고요. 685년에 중원소경, 757년에 중원경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지명에 나오듯이 국원성이라든가 국원소경이라든가 중원소경이라든가 중원경 이런 것들이 도시의 이름인데 이것이 계속 연속성을 띠고 있는지 아니면 각자 어떤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정확하지 알 수가 없고요. 위치 또한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려시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940년에 충주부로 개칭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983년에 충주목이 되고요. 그 다음에 995년 중원도가 설치되고 1018년에 충주목이 설치되는 이런 변동을 겪게 되는데요. 또 고구려 또 시대 또한 도시가 어디에 있었는지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여태까지 이제 주장하는 것은 보통 이제 어디다. 그래서 루암리 지역, 가금면 루암리다. 아니면은 지금의 충주 읍성이다. 또 아니면 봉현성이다. 또는 뭐 대림산성이다. 이런 주장들이 있을 뿐이고요. 정확하게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를 보게 되겠습니다. 이 조선시대 이제 도시공간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곳이죠. 지금 성내동 지역이 이제 조선시대 때 충주 도시공간이 있었던 겁니다. 도시가 형성돼 있어서 이 지역은 우리가 지금 확인이 가능하고 가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 말 조선 초가 되면 신진 사대부라는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을 해서 새로운 세계를 꿈꾸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새로운 자기들의 가치관, 철학, 이념을 반영하는
중앙 정치 체제를 만들고 지방을 정돈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이제 지방 도시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을 이제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전국을 8도로 나누고요. 그 아래에 330여 개의 군현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종 4년에 충주에 충청도 관찰사를 파견하고 가명을 설치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때 충주가 지금의 이제 충청 남북도가 되겠죠. 충청도의 최고 도시로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표에 보듯이 중앙에 왕이 있고요. 그 둘레로 8도가 이렇게 설치가 되고요. 각 도마다 부목군현이라고 해서 또는 뭐 주목군현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그 지방 도시들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방 체제를 정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궁금하게 된 것이 그렇다면 충주가 왜 충청도 관찰사 즉 충청 가명이 왜 충주에 설치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충청 가명을 설치하게 되는 기준을 들었을 때 뭐 특별한 건 나와 있지 않고요. 첫 번째로는 지리적 조건을 따지고요. 그것은 지리적으로 서울과 가까운 곳에 가명을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관이라고 해서 충청도의 큰 도시들이 충주, 청주, 그 다음에 홍주, 공주 4개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곳인 충주가 충청 가명이 됐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호구와 정결수 이렇게 경제적인 조건을 들 수가 있겠죠. 조선 왕조는 이제 농업 국가였기 때문에 농업 생산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전결수 즉 토지가 얼마나 갖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 지역에 또는 호구 인구가 얼마나 많으냐인데 충주는 조선 전기부터 조선 후기까지 충청도의 최고 도시입니다. 인구나 전결수 면에서 최고 수위를 차지한 도시였기 때문에 충청 가명이 설치되기에 적합한 도시였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교통을 들 수가 있습니다. 충주는 이제 다른 도시가 갖지 못한 큰 장점을 갖고 있는 것이 한강과 달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수운이 발달하게 되고 유통이라든가 다양한 경제 활동이 가능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통의 발달이 충청 가명이 설치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요. 그 기타 충주가 이제 경상도와 서울을 연결하는 거점 도시라는 겁니다. 뭐 이런 장점들 같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조선 초기 충주에 충청 가명이 설치됐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시 공간을 보이게 될 텐데, 그럼 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조선 초기에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면서 지방에 지방간을 파견하게 되죠. 그것은 조선 왕조의 이념이라든가 그들의 철학을 반영할 어떤 관료를 파견함으로써 자신들의 지배력을 높이고 통치를 원활하게 하는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 군현에 부목군현에 지방간이 파견되게 되는데요. 이런 지방간이 파견된 지역 중심지를 읍지 또는 지방 도시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지금 같은 도시 개념이 아니겠지만 조선 초기에 이제 읍지라고 불러서 지방간이 파견된 부목군현의 중심지라든가 지방 통치를 위한 정치, 경제, 행정 시설이 집중된 지배의 거점을 가지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도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 지방에 지방간을 파견하게 수령을 파견하게 된 거죠. 그 사람이 내려가서 자신들이 근무할 관할을 만들고 또 자신을 도와서 일할 향리들이 근무할 근무처를 만들고 각종 창고라든가 시설 또 군인들의 훈련장이라든가 이런 각종 시설을 만들게 되면서 점차 도시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또 이들과 같이 활동하는 사람들이 사는 주거지까지 형성되게 되면 일정한 공간이 형성되고 도시가 형성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 초기에는 고려 시대와 전혀 다른 새로운 도시 공간이 각 지역에 만들게 되는데 충주 목에는 우리가 살았던 충주 목에는 정삼품 목사가 파견되고요. 지금의 성내동에 관할을 건축하고 각종 시설물과 시가지를 조성하면서 도시 공간이 형성되고 발달되게 됐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충청 가명이고 충청도 최고의 도시였기 때문에 그 어떤 도시보다 위상도 크고 이렇게 발달된 도시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충주에 가명이 설치됐다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런데 그곳이 왜 하필이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대림산, 남산, 계명산, 그다음에 한강 달천으로 이어지는 이 충주 분지에 이렇게 도시를 만들고 또 그것도 성내동에 왜 도시 공간이 조성되느냐는 것이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입지를 한번 이렇게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일반적인 입지, 고대 도시의 일반적인 입지는 자연 지리적인 조건을 따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풍수 지리적인 요소를 많이 감안하고요. 또 그 지역이 살아왔던 삶의 내력, 즉 역사적 요인을 감안해서 도시 공간을 만들게 된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통이 편리해야 되고요. 첫째, 뭐 이렇게 무엇보다도 안전, 방어하기 용이해야 되고요. 또 인간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물이 공급이 필수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후라든가 자연적 지리 조건이 유리하거나 정치 군사적 전략적 거점에 보통은 이제 도시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림산, 금봉산, 계족산, 한강, 달천 내부의 충주 부지는 이제 그럼 이 분지 지역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요. 보통 대림산, 금봉산, 계명산 이 동남쪽 지역은 고지대 좀 높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달천과 한강 부분은 저지대입니다. 그래서 고지대와 저지대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이 고지대 지역이란 지역인 대림산, 금봉산, 계족산 이 부분이 험준하기 때문에 방어에 유리하다는 겁니다. 일단 방어에 유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저지대 이 평지라고 할 수 있죠. 달천하고 한강 그 위쪽 부분의 그 저지대에는 오랜 범람으로 평탄한 지형이 형성돼서 농경에 유리하고요. 그래서 많은 생산력을 갖춰서 충청 가명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뒷받침 역할을 할 수 있었고요. 또 그 한강 수운이라든가 육로교통이 발달하죠. 이 분지를 감싸고 돌면서 한강이나 달천이 지나가기 때문에 나루라든가 각종 그 수운 시설이 갖추면서 도시가 성장되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이렇게 보고요. 생활 용수를 구하기 용이하고 지역의 중심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이 이렇게 도시를 형성하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봐야 될 것은 이제 풍수적인 입지입니다. 그래서 조선 시대가 되면은 풍수적으로 적합한 곳에 적합한 최적의 길지에다 도시를 만들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풍수적으로 좋은 곳은 어떠냐면 북쪽에 산이 솟아 있어야 되죠. 그 지역에 큰 산이 솟아 있어야 되고 그 아래 도시가 자리 잡고 있어야 되며 좌우로 산세가 펼쳐진 이런 형세가 이렇게 풍수적으로 바람직한 곳이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산은 보통 뒷산이라고 해서 북산, 뒷산이라고 해서 도시의 뒤편에 있는 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호신산, 지역민들을 지켜주는 수호신산이라고 또 불렀고요. 이런 진산을 기준으로 해서 도시가 입지를 하게 되고 건물의 배치나 방향 또는 도로망 등 도시 공간을 배치하는 결정적인 지형적 조건으로 이렇게 기능하게 되죠. 진산이. 자, 이런 형태입니다. 보통 이제 여기 그림에서는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런 그림이 나왔는데 이 그림에서는 주산이라고 했지만 보통은 이제 분리되기도 하고요. 주산과 진산을 같이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좌측에 자청용 우베코가 있고 그 안쪽에 이제 이렇게 주거지, 이렇게 도시가 이렇게 형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관하에 봤을 때 그 앞면에 있는 산이 안산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밖에 이제 큰 물이 흘러가는 형태를 갖추게 되는 게 이상적인 풍수적인 형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모습은 이제 읍성을 만들었을 때 읍성이 있다라면 이제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충주의 진산은 대림산입니다. 그래서 충주의 진산은 대림산인데 이것은 이제 세종실록지리지에 대림산에 이렇게 나와 있죠. 주의 사람들이 진산으로 삼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기본적인 방향이라든가 가치 같은 거는 중앙정부에 정하지만 대림산처럼 진산을 직접 충주 사람들이 정해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신증 동국여지 승남에서도 똑같이 주의 남쪽 심리에 있는 대림산이 진산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제가 처음 공부했을 때만 해도 많은 분들이 충주 진산이 지금 금봉산, 남산이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이유는 남산이 있고
아마 좌측에 대림산이 있고 우측에 그 계명산이 있다 보니까 자충우배교 개념으로 보고 이렇게 그 진산을 남산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나 싶고요. 또 외지에서 풍수를 공부하는 분들이 오면 누구든지 그 지역 적합한 형국을 갖추고 있다고 이렇게 봐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근데 여기 이 모습이 이제 대림산이죠. 지금은 이제 아파트가 막 이렇게 들어서고 그래서 드론을 띄우지 않고서는 이런 모습을 찾기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한눈에 보기도 정면에 당당하고 이렇게 바른 모습을 갖추고 있고요. 뭐랄까요? 이렇게 당당한 모습이 이렇게 되게 매력적인 산이죠. 그래서 작은 산인데 450m입니다. 높이가. 그런데 보통 이제 지역 분들이 많이 알지는 못하죠. 대림산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봉수대가 이제 복원이 돼서 얘기는 하고 있지만 많이 알려진 산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충주 역사의 근원이 되는 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이런저런 고민을 해야 될 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림산이 이렇게 보면은 지금 검은 부분이 보일 텐데요. 저기 이제 한강하고 달천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 안에 이제 시가지가 있는 거죠. 첫 번째 그 동그라미 부분이 지금 이제 성내동의 관화공원이라고 얘기하죠. 이제 관화공원이라는 말을 사실 안 쓰면 참 좋은데 조선시대 관화가 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동그라미가 안산을 표시하고요. 세 번째 동그라미가 대림산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이렇게 그 뒤편으로 대림산이 있고 앞으로 이렇게 달천과 한강이 이렇게 펼쳐져 있고, 물론 지금 그 관화, 조선시대 관화가 있던 성내동 지역을 둘러싸는 것이 이제 교연천과 충주천이 이렇게 감싸고 달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죠. 그래서 이 풍수적으로는 이렇게 좋은 지형은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북산은 뒷산은 북쪽에 있어야 되는데 충주는 남산이죠. 남쪽에 있다는 겁니다. 대림산이. 그렇기 때문에 풍수적으로는 적합하지 않고, 그래서 원래는 산을 등지고 앞을 바라보고 그 앞에 강이 흘러야 되는데 지금 충주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남향을 하기 때문에 달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북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남쪽을 바라보는 진산을 바라보는 형국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풍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바람직하지보다는 뭐 그런 표현보다는 약간은 어떻게 써야 될까요? 그냥 최선의 는 아닌 것 같다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될까요? 아무튼 두 번째는 이제 그 내부에 이제 충주천하고 교연천이 흐르는데 충주천 밖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대림산이. 그래서 또한 풍수에 적합하지 않은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런 이제 지도에 이런 모습을 이제 그려놨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림산에서 뻗어 나온 산줄기가 혈장, 즉 관하와 연결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풍수적으로 적합하지가 않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진산인 대림산이 후면이 아닌 전면에 위치하고 있죠. 원래 이제 후면이어야 되는데 전면에 위치해서 뭐 이상적인 풍수로 보기는 어려운 거로 보입니다. 물론 제 좁은 소견이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렇다면 이런 대림산을 왜 진산을 선택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뭐 선대에서 왜 이렇게 선택했는지는 뭐 기록에 남아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원래 이제 백두대간에 이제 태백산, 소백산, 대미연, 모녀연, 그다음에 월악산, 그다음 이걸 거쳐서 충주의 대림산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림산에서 이제 옆으로 금봉산, 남산, 계명산으로 산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 대림산은 근원을 갖고 있는 산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백두대간에 뿌리가 들어오는 산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여지도서 충원현 지도인데요. 이 지도가 풍수지리의 이렇게 그 산정표를 정확히 표현하고 있는 지도가 아닌가 이렇게 싶어서 옮겨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사진을 정확히 보일지는 모르시겠는데요. 읍성이 보이죠. 읍성 우측으로 보면은 산이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에 모녀연, 대미산, 월악산이 있고요. 그 줄기가 쭉 따라와서 대림산에 연결되는 형국으로 이렇게 지도를 그려놨습니다. 여기 보면 더 자세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모녀연, 대미산, 월악산, 그 다음에 대림산으로 이런 연결되는 모습을 보여줘서 풍수를 제대로 표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지도를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태까지 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설명드렸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그 생각해 볼 것이 읍성입니다. 예, 읍성은 이제 모든 도시가 아까 말씀드린 330여 개 군현이 모두 읍성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일부 도시에만 읍성이 갖추어져 있죠. 내륙 지방의 경우 충청도에서도 충주, 청주, 공주, 홍주 네 곳만 읍성이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읍성에 대해서도 연구자에 따라서 그대로부터 축조된 그 평지성이라는 주장도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여말선초에 외구에 대비하기 위해서 외구 침략에 대비해서 축조했다는 이렇게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자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여말선초에 외구의 침입에 대비해서 해안의 군사적 전략적 요충지대부터 이제 읍성이 축조되기 시작하고요. 내륙 지방의 경우에는 주요 거점 도시, 충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주, 청주, 공주, 홍주만이 읍성을 쌓았던 겁니다. 둘러싼 거죠, 도시 공간을. 지역의 주민을 보호하고 행정 목적과 군사적 목적을 위해서 읍성을 쌓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충주 읍성에 대해서는 충주 읍성은 이제 기록에 남아 있어서 분명히 읍성이 있었던 건 분명한데 정확히 언제 쌓여졌는지 축소됐는지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단지 세종시록지리제 기록에 보면 읍석성 해갖고 둘레가 680보고 안에 우물이 셋이 있는데 겨울이나 여름에는 마르지 않는다 이런 기록이 있고요. 신증 동국여지 승남에는 이제 읍성 이렇게 산천조 읍성 이제 돌로 쌓았는데 주위가 3,650척이고 높이가 8척이다. 가운데 우물이 셋이 있다. 이런 기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늦어도 세종시록지리지가 편찬된 1454년 이전에는 충주 읍성이 쌓여지지 않았겠나 이렇게 보고요. 더 안으로 들어간다면 고려 말에 축성되었을 거로 이렇게 보는데 정확한 연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읍성 내에는 사대문을 연결하는 도로가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대문이 있는 경우는 십자형 도로가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3대문이 문이 3개 있을 때는 저렇게 3개 뭐랄까 저런 형태의 문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충주 읍성의 경우에는 사대문이 있어서 십자형 도로 형태를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대문과 각 시설, 그러니까 읍성 내에 각 시설을 연결하는 도로가 있었고 성 밖에도 성벽을 따라서 도로가 있어서 각 문과 연결되어 있는 이런 구조를 갖추고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여기 이제 충주목지도 1872년도에 만들어진 충주목지도인데요. 여기 충주목지도에도 보면은 사대문이 이렇게 갖추어져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 충주목지도에는 좀 안타깝게도 그 내부 관하 건물들이 정확히 표현되지 않았는데 좀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사대문이 있기 때문에 이 사대문을 연결하는 도로가 있었다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 영역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는 각종 정치, 경제, 문화, 행정시설이 집중된 곳이었었고 인구 밀집도가 높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며 농촌 이외 지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조선 초기에 처음 도시가 만들어졌을 때는 이 읍성 내부에서 사는 사람들만이 도시 공간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자꾸 내 도시가 발달하면서 사대문 밖으로 도시가 확장되게 되죠. 그래서 범위가 전부 다 확장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까지 도시 공간이 계속해서 확장됐던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범위를 읍성 내로 도시 공간을 볼 수 있죠. 두 번째는 이제 교연천이라고 지금 부르지만 이제 조선시대 때 염해천이 맞습니다. 염해천하고 충주천이라고 하지만 호암천 뭐 이렇게 불렀는데 사천이라고 불렀죠 조선시대 때는. 그래서 이 경계 내부의 지역이 두 번째 범위가 되고요. 세 번째 범위는 이제 그 연장선선에 쭉 따라가면 산이 나타나게 되는데 대림산, 남산, 계명산, 한강, 달천 이런 분지가 도시 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도시가 일제시대를 거쳐서 현대 도시에 연결되고 있고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50년, 60년, 70년, 80년 현대까지 계속해서 발전하면서 도시가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시 영역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 도시 공간은 보통 남변면과 북변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남변면은 충주 읍성의 그 교연천과 그 교연천을 경계로 해서 위쪽은 남변면, 아래쪽은
북변면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지명도 변하게 되는데 조선시대 때는 남변면, 북변면 있다가 이제 일제시대가 돼서 일본 일제시대 때 읍내면으로 바뀌게 되죠. 그다음에 1917년도에는 이제 충주읍으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1917년 충주면이 되고요. 1931년에는 충주읍이 됐다가 해방 후에 1956년에 충주시로 승격이 되고 충주시와 중원군으로 외곽은 중원군으로 분리돼 있다가 1995년도에 이제 시군통합에 의해서 면지역과 동지역이 통합되어 있는 상태로 통합 충주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도시의 뿌리가 조선시대 때 초기에 읍성으로부터 시작된 도시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동안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와 농촌 지역이라고 해서 읍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 지역에 남변면과 북변면이 있는 거죠. 이 남변면과 북변면 외곽에 면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쪽에는 살미면이 있고 북쪽에는 소태면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면들이 포진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면 속에 충주목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충주가 조선시대 때 큰 대도시였기 때문에 충주에 영향을 받는 도시들이 있죠. 주변에 이런 지역들을 뭐 보통 권역에 속한다고 하고 또는 뭐 배후 지역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요. 이런 지역들이 이제 보통은 충주목 관할구역에 속했던 괴산, 제천, 음성, 단양, 청풍, 영춘 이런 지역들을 포함해서 남한강, 한강을 따라서 충주와 밀접한 자연지리 조건의 영향을 받고 있는 여주, 이천, 용인 이런 지역이라든가 경기도에 그다음에 강원도의 영월, 평창, 정선 이런 지역들 또 경상도 북부 지역들이 충청도 배후 지역, 충주의 배후 지역이 되는 거죠. 이런 지역 사람들이 충주에 밀접한 연관을 맺으면서 삶을 영위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교의 중심 도시는 당연히 충주였었고 충주가 모든 문화를 선도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주가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큰 도시로 성장했느냐 이 발달 조건을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수운, 한강을 들 수 있습니다. 한강과 달천.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뭐 차를 타고 다니니까 이런 수운이라든가 걸어 다니는 거에 대해서 중요성이 많이 떨어졌지만 불과 5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전부 다 걸어 다녔었고 짐을 나른다라면 지게에 진다, 등짐으로 짓는다든가 단가로 나르는 것이 많았었고요. 그 다음에 장거리라든가 대량 운송을 할 때는 강에다 배를 띄워서 수운을 이용했었는데 충주는 이렇게 한강과 달천이 있어서 수운이 발달했었고 서울과 직접 연결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로교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전기에는 이제 경흥창, 고려시대 때는 덕흥창, 조선 초기에 경흥창, 그 다음에 세조 때 이제 가흥창으로 옮기죠. 그래서 이렇게 경상도라든가 충청도 일부 지역에 세곡을 거둬들이는 세곡 운반의 기능을 했었고요. 조선 후기가 되면은 상업이 발달하면서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상품 교육을 주도를 하면서 충주가 상업 도시로 발전하는 이렇게 계기가 됐던 것도 충주가 수운이 있기 때문에 강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이거는 고대로부터 충주가 발전하는 원동력이 됐죠. 그래서 뒤에 말씀드리게 되겠지만 충주가 이제 쇠퇴하게 됐던 거는 이 수운을 뛰어넘는 새로운 문명의 이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철도가 되는 겁니다. 철도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렇게 이제 충주가 철도가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서 충주가 수운의 영향을 이제 더 이상 받지 못하고 쇠퇴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로에서 이제 가흥창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전에 이제 경흥창, 가흥창 이렇게 돼서 이렇게 수운의 중심 도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육로가 발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충주 이제 고구려 시대 때 고구려가 남아있을 때도 두 번째 도시였죠. 국원성, 서울의 이제 고구려 수도 국원성, 그 다음에 고구려 수도 국내성, 충주 도시가 국원성. 그래서 두 번째 도시였고요. 신라가 충주를 장악하게 돼도 이렇게 중원경 두 번째 도시가 되죠. 그래서 이런 그 중요성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통 고구려 시대 때도 평양에서 충주로 연결되는 도로가 있었을 것이고 신라 시대에도 경주에서 충주로 연결되는 도로가 발달했을 것이며 고려 시대 때도 개성에서 충주를 거쳐서 남도로 연결되는 도로가 발달했기 때문에
육로교통의 거점이었다는 겁니다. 충주가 이런 수로와 육로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도시가 성장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조선 전기, 조선 초기에는 이제 6대로가 발달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이 6대로는 영로, 그러니까 사신이라든가 공무로 지방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쉬는 그런 역으로 연결되는 역로라든가, 그다음에 조운로, 세곡을 운반하는 조운로라든가, 사신이 이동하는 사신로 등의 공로의 성격을 띠게 되는데요. 6대로 중에서 동래로가 그러니까 서울서부터 부산 동래로 연결되는 이 동래로가 충주를 관통하기 때문에 충주가 이렇게 발달하는 원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양, 판교, 용인, 지금 이제 신이면 용원이죠. 용원을 거쳐서 대소원, 달천, 단호를 해서 살미로 해서 수해리, 수안보, 조령고개를 넘어가고 문경, 대구, 밀양, 동래, 부산, 그래서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죠. 거꾸로 이제 일본에서 넘어오게 되면 거꾸로 해서 서울로 해서 의주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되기 때문에 도시가 발달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대로 표시를 이렇게 보시면은 서울, 충주 이렇게 부산으로 연결된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조선 후기가 되면은 봉화로라는 또 다른 이제 도로가 발달하게 됩니다. 이 봉화로는 이제 실제로는 이렇게 158년 신라가 중령을 뚫을 때 이미 만들어진 도로였는데 조선 후기가 되면 상업로로 다시 이렇게 발전을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한양, 송파에서 광주를 거쳐서 뭐 이천, 가흥, 목계, 충주 이렇게 충주는 이제 이때 목계를 거쳐서 북진나루죠. 북진나루에서 내려서 지금 어디 연수동 연원역을 거쳐서 연원역을 통과해서 공선운동장 쪽으로 넘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충주 여중을 거쳐서 지금 우리가 북문다리라고 얘기하는 그 다리, 그 도서관, 시립도서관을 지나서 북문다리를 지나서 좌회전을 해갖고 이렇게 성벽을 끼고 좌회전을 해서 알림동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알림동 교연청을 따라서 올라가서 마지막제로 해서 마지막제를 넘어서 살미, 한수, 청풍, 단양, 중령고개를 넘어서 경상도로 넘어가게 되는 이런 도로가 되는데 이것이 이제 조선 후기 상업로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충주가 이제 경상도와 서울이 있는 어떤 뭐 이렇게 전략적이라든가 문화적이라든가 경제적인 거점으로 이렇게 기능하기 때문에 도시가 발달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